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문화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좀 놀아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과거에 뭐 북이랑 연결됐던 말았던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저렇게 죽자 사자 북을 옹호하려고 덤비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아무리 뭐가 얽혀 있더라도 저 지경까지 가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뭐 공안 출신도 아니고 무슨 대공수사요원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과거에 뭐가 얽혀 있는지 안 얽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얽혀 있던 안 얽혀 있던 간에 이 사고방식이 인지부조화 상태라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유형의 인지부조화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보시죠. 이 송영길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저쪽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요새 연일 저희들한테 여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송영길께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의원이 최근에 북은 대화 타협이 가능한 상대이다. 북한에는 타국 침략 이데올로기가 없다. 북한에는 종교 광신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주관적으로 이걸 사실이라고 믿을 거라고요. 주관적으로 자기 머릿속에서는, 무의식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자기 의식에서는 이걸 사실이라고 믿을 거라고요. 우선 북은 대화 타협이 가능한 상대가 아니죠. 대화 타협이 가능했더라면 핵 협상을 25년이나 질질 끌면서 계속해서 뒷구멍으로 숨어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저 지경까지 개발할 리 없죠. 그 다음에 북의 타국 침략 이데올로기가 없다. 송 의원이 그 말을 하면서 예로 들은 것은 나치나 일제예요. 물론 나치나 일제와 같이 옆에 나라를 침략할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없죠. 당연히 없죠. 왜냐면 옆에 나라라는 게 대한민국은 뭐 옆에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둘로 갈린 한민족이니까 빼고 나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옆에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북한이 거기다 개겼다가는 콩가루 나죠. 당연히 따라서 지 신세가 그러니까 타국 침략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북한은 자체 주민 학살 이데올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화 통일 이후 남한 주민 학살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거는 타국 침략 이데올로기보다 더 지독해요. 일제가 중일전쟁을 벌이면서 죽게 만든 사람의 숫자가 대개 한 200만, 뭐 300만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1945년 이후에 숨지게 만든, 그러니까 군인 빼고 민간인의 숫자가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자국에 자기 주민을 600~700만 명을 죽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 공공연하게 적화 통일이 되면 남의 반동무자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 하잖아요. 이거를 환산을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8자리 숫자 1000만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을, 남북한의 한국인을 수백만 혹은 1000만 이상 죽일 그러한 심사를 가진 집단을 두고 타국 침략 이데올로기가 없어서 착한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송 의원의 그 머리 구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북에는 종교 광신도가 없다 그래요. 과연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그거는 거의 신앙체제거든.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이라고요. 북한 헌법 자체가 북한은 김일성이 만든 김일성의 공화국이다라는 얘기를 헌법 서문에서 14번인가 17번에 걸쳐서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북한에 가면 구호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일 때 조작된 건데 이제 산에서 나무가 발견됐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만큼 소나무를 거죽을 이만큼 벗겨내고 거기에다가 뭐 원수 일제 무찌르자, 조선 독립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쓴 그런 거예요. 그 나무 등걸에다 그렇게 쓰고서 써놓은, 새겨놓은 거죠.
그런 나무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한 그루 발견돼, 두 그루 발견돼, 그래 여러 수천 그루 발견됐다고요. 북한이 이거를 거의 1,000억 이상 들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나무마다 이 그 아크릴로 이 둥근 박스를 짜가지고 나무를 밑둥을 보호하는 그 틀을 만들어서 밀실을 만들고 그 밀실 안에 나무가 손상되지 말라고 질소인가 아르곤을 채워넣거든요. 문제는 불이 났다고요. 산불이. 이 구호나무 지킨다고 병사들이 그거 도망가면 구호나무 타버리면 타는 상태에서 불을 피해서 도망가면 나중에 처벌받으니까 구호나무 지킨다고 둘러서 있다가 떼몰살 당했다고요. 수십 명이.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종교 광신도의 행태죠. 그런데 종교 광신도가 없어요. 송영길 의원이 무슨 사교 같은 걸 믿질 않는다면 사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보고 광신이라고 안 부를 거예요. 근데 사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보고 광신이라고 안 불러요? 송 의원님 혹시 종교 갖고 계시면 혼자 종교 체계를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이거 분명히 광신 사교 체제거든요. 아니 세계 종교학자들이 김일성주의를 세계 10대 종교 안에 분류하거든요. 이게 종교 체계라고요. 근데 무슨 종교 광신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 광신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오히려 태극기 부대가 종교 광신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사이비 종교나 태극기 부대처럼 종교 광신에 빠지면 대화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송 의원 말이에요. 제가 이거 민감한 말이라 신문에는 그대로 따옴표 쳐서 옮긴 겁니다. 그럼 송 의원에 의하면 태극기 부대는 종교적 광신에 빠진 거야. 큰일 날 소리 하는 사람이야, 이거 저기 뭐야, 우리가 만든 우나미케 올려놓을 거예요. 송 의원의 종교 광신 인지부조화 발언.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두고 어떻게 종교 광신이라 그러나? 인지부조화 발언 올려놓을 거라고요. 앞으로 당신 발언 여기 다 올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시절 오면 여러 수십만, 수백만의 연대 서명에서 저기 뭐야, 손해배상 청구하고 명예훼손 걸을 거라고. 각오하고 계셔. 자, 거기다가 이런 말도 했어요. 북은 핵을 개발해서 국방비를 줄여 경제가 호전됐다. 이런 취지의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국방비 줄이려면 핵 개발해야 되나?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신문에 보도된 걸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북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 나라다. 아니, 가족주의적 나라가 수십만 명을 노동수용소에 쳐놓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갈겨 죽이고 이복형을 남의 나라 공항에서 독살해서 죽여요. 그 가족 얼마나 끔찍한 가족이요. 거기다가 여명거리 신과학자 거리는 홍콩 싱가포르와 구분이 안 되는 고층 건물이다 이랬어요. 이거 노가다판에 가서 고생을 안 해보신 모양인데 노가다 조금 해본 사람은 건축 조금 아는 사람은 북한의 고층 건물이 무슨 문제를 띠고 있는지 바로 알아요. 이거 바로 안다고. 조금 이따 다음번 화면에서 말을 해줄게요.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을 접하고도 현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저 사람들 그런 지금 상태예요. 특히 북한과 관계된 거, 뭐 경제 운영과 관계된 거, 정치와 관계된 거 이런 데서 딱 선별적으로 현실을 전혀 현실이 접수가 안 되는 상태예요. 미국과 관계된 거, 중국과 관계된 거. 현실이 접수가 안 된다고. 이거를 인지부조화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때 형성에 의한 상호세뇌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그 가용성 폭포 뭐 이렇게 그 되도 않는 번역을 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이거 제 번역으로 따르면 때 형성에 의한 상호세뇌예요. Availability Cascade. 이게 뭐냐면 수십만이 모여서 수십 년 동안 미국 나쁜 놈들이야. 양키 나쁜 놈들이고 민족 주체성이 이뤄야 되고 우리 민족끼리 존엄성을 세워야 되고 알고 보면 북한도 좋은 뭐 별로 나쁘지 않은 나라고
거기도 열심히 살려 그러고 북한 핵 그거 문제 없어. 그 통일되면 우리 핵이야. 뭐 이런 식의 그 관점을 서로 계속 아침 저녁 점심으로 밤중에도 전화해서 또 떼거리 지어서 사업도 하고 같이 협동조합도 만들고 같이 기업도 만들고 돈도 빌려주고 자, 애 낳으면 같이 학원도 보내고 애 낳으면은 같이 결혼도 시키고 이런 관계로 그다음에 서로 밀고 땡기고 끌고 이러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엄청 형성돼 있다고. 대한민국 최강의 때는 주사파 운동권 때예요. 그게 너무 세니까 주사파가 아닌 PD도 거기에 가서 붙었고요. 막스 레닌 하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때는 운동권 때예요. 때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세련돼 있고 더 그 네트워크가 강한 때가 없다고요. 때 형성에 의해서 같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계속 30년 이상 서로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서로의 말,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철수가 말한 거잖아. 영희도 그 말하네. 길동이도 그 말하네. 다들 그 말하잖아. 그럼 진실이지. 때가 형성이 돼서 서로 세뇌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뇌시키고, 네가 쟤를 세뇌시키고, 쟤가 다시 나를 세뇌시키고, 이렇게 N차원에서 엮여갖고. 이걸 두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30년 반복해왔거든요. 이 같은 스토리를. 물론 김일성 수령님께 이 한 몸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한다. 이런 거는 이제 젊은 시절 팩이죠. 저 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은 그런 소리까지는 안 갔더라도 어두컴컴하게 커넥션은 계속 더 닿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을 서로 엮여서 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나누고 서로 조직을 짜서 투쟁을 하고 밥그릇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관점을 내가 너한테 확인시켜주고 네가 그한테 확인시켜주고 그가 나한테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돌면서 서로 확인시켜준다고 이게. N명이 때를 이루고 있으면 N-1명이 그 한 명을 저를 확인을 시켜줘요. 그렇게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니까요. 그게 밥줄이고 그게 출세를 위한 커넥션이고 그 단데 당연히 이제 단단히 결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아까 제가 건축 얘기 드렸죠.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파스텔 톤인데 이 파스텔 색채는요 수성 페인트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BBC 기자가 그랬나? 평양을 딱 가서 보고 유치원 꾸미듯이 그렇게 유치찬란한 색깔로 전체를 도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으로, 그런 색깔로. 그래서 평양 시민이 마치 잘 꾸며진 유치원 속에서 사는 유치원생 같은 그게 바로 김일성 어버이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컨셉이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고 여기. 그래서 이런 색채를 쓰는 거예요. 이런 색채 쓰는데 이런 색채가 수성밖에 안 나와요. 이런 톤이 나오려면. 그러면 이게 목숨줄 걸고서 이거 칠하는 거라고요. 2년에 한 번씩. 추락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곤돌라가 있는 흔적도 없대요. 근데 지붕을 가만히 보면 곤돌라가 있는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엉터리로 밧줄 메고 대충 내려가는 거라고요. 이게 인민낙원이냐고. 그거 칠하는 사람은 평양 사람이 아니겠지. 인근에서 그 동원에서 불러온 노동자겠죠. 평양 주민은 특수계급이니까 이거 칠하는 천한 일을 안 하겠죠. 위험하고. 이거 보고서 화려한 색깔의 평양 시내가 이제 생기가 넘친다. 이러고서 기레기들이 지졌잖아요. 그렇게 짓는 기레기들의 소리하고 지금 송영길 의원이 한 소리가 뭐가 다르냐고요. 문맥이 같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인지부조화 상태라니까요. 이걸 보면서도 저게 건축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건축 공법상에 무슨 문제가 있고 유지관리. 아니 그 수많은 아파트 관리인들 있고 그 수많은 도료 전문가, 페인트 전문가들 있잖아요. 보면 알거든 이거. 저런 색깔로 유성이 안 나온다는 거 알거든요. 저런 파스텔 톤으로.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송영길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이라고 이제 가갖고 이렇게 해놓은 행적도, 그 행태도 뭔가 인지부조화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오늘 보도가 됐잖아요. 김정은이 폼페오를 만났을 때, 얼마 전에 폼페오 4차 방북 때, 우린 종전선언은 필요 없고 경제제재나 좀 풀어주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평양에서 원래 종전선언 얘기가 안 나왔겠냐? 나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평양이 서울시켜서 심부름시키는 거죠. 어차피 뭐 저 종전선언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에드벌런으로 한번 띄워. 서울 열심히 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에드벌런 띄우라 그래. 그래서 종전선언 해봐라고 했을 거라고요. 같이 합의문에다가 이렇게 그거 얘기하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 합의문을 이제 그 성경처럼 받들고서 10계명처럼 받들고서 여기서는 서울 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종전선언 관철 그러고 뛰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번 올해가 종전선언이 목표라는 뜻의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 종전선언이라는 게 뭐냐고요. 제가 세뇌 탈출해서 두어 번 말씀드렸지만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를 겨냥을 해요. 그런데 유엔사라는 게 그 유엔 깃발이라는 게 평소에는 별 쓸모가 없는데 요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남북 철도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재랑 사람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그냥 스톱 시켜버렸잖아요. 그걸 만약에 미 8군 사령관 이름으로 스톱을 시키면 반발이 커요. 그러나 유엔사의 이름으로 스톱하니까 오케이 한다고요. 유엔사는 전 세계에서 딱 한 번만 만들어졌고요. 그 한 번 만들어진 게 지금 딱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유엔 커맨드.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유엔사가 왜 중요하냐면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유엔 깃발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미국 깃발 성조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깃발 태극기를 그 아래 거느리고 유엔 깃발을 갖고 딱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유엔사를 지금 해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종전이 선언됐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주한미군 뭐 이렇게 많이 있고 눈에 거슬리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있을 필요 없잖아. 좀 방 좀 빼지. 아니 지금 멀쩡한 상태에서도 사드 기지 가지고서 저렇게 말하자면 쌍말로 말해서 골탕 먹이고 그 다음에 사드 가지고도 골탕 먹이고 그리고 강정마을에 강정기지에도 요번에 그 로널드 레이건호 못 들어오게 카약으로 다 줄 서서 바닷가에서 막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종전선언까지도 해봐요. 세상 뒤집어진 듯이 완장차고 날뛸 놈들이 한둘이겠냐고요.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브레이크 딱 걸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 김정은은 프로잖아.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못 먹을 감인데 찔러나 보자 하고 서울 보고 종전선언 에드벌런 띄우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그 꼴이 돼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꼴이 됐으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안 차린다고. 왜 안 차리냐? 사고방식이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반복해왔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고 그것에 의해서 때를 모으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그거라니까요. Availability Cascade. 때 형성에 의한 상호세뇌. 그 인지부조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인지부조화거든요. 그러니까 collective belief. 그러니까 때의 믿음. 때의 믿음. 그 때가 공유하는 믿음에 기초한 상호세뇌예요, 이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지부조의 대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거를 availability cascade라 그러죠. available 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를 형성하면, 제가 N명의 어떤 믿음을 믿는 때야.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만나는 N-1명이 전부 다 그 믿음을 저한테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체계, 그 관념 체계가 굉장히 쉽게 저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쉽게 노출되는, 쉽게 구해지는 관념 체계죠.
그 얼마나 쉬우냐? 그냥 폭포처럼 내려맞는 것처럼 제 몸에 흠뻑 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쉽다, availability. 그 다음에 폭포, cascade.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때 형성에 의한 상호세뇌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현실을 못 보니까 이제 통수의 계절이 오는 거죠.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통수인데 본인은 통수라고 생각도 안 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비핵화 낌새가 있으면 경제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미국이나 이런 동맹들의 기본 관점과는 정면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 제재가 UN 안보리 결정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UN 안보리의 비토권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 가서 미국이 반대하는 비핵화 이전의 선 경제 제재 완화를 유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 깡패세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왕초야. 내가 미국인데 저기 저 동네에 있는 조금 변방에 있는 나랑 동맹 관계에 있는 이제 중간 규모 왕초가 있어요. 근데 나랑 동맹이고 같이 일하는 이 동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변방에 왕초가 있어. 얘가 여길 가서 나의 입장과 다른 내 등짝에 칼박을 하고 얘기하고 다니면 내가 한마디로 뚜껑이 열리죠. 근데 이 자기의 이런 행위가 외교의 근본과 국제관계의 근본, 동맹관계의 근본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깡패 두목인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 제가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한다고.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겠냐고요. 거기다 또 부정확한 얘기를 해요.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촛불 정신이라 그래요. 촛불 대통령하고 촛불 많이 팔아먹는 건 좋은데 정확하셔야지. 프랑스 혁명에서는 촛불을 안 들었어요. 박근혜 탄핵 때 건설노조가 어느 민노총 어느 노조에서 끌고 나왔더만 단두대 들었지. 단두대. 창하고. 단두대 해놓고 사람 목 자르면 그 박근혜 탄핵 때 그랬잖아요. 박 대통령 탄핵 때. 박 대통령 그 머리 그거 모형 만들어서 잘린 머리 모형 만들어서 창 끝에 들고 다녔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단두대와 창과 잘린 머리예요. 상징이 촛불이 아닙니다. 그때는 양초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 성분이 이게 동물성 지방으로 하는 건데 동물성 지방이 드물잖아요. 그건 고래 같은 건데 대형 고래를 잡기 시작한 게 18세기인데요. 19세기. 그전엔 돌고래 같은 거밖에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양초 같은 걸 못 만든다. 그러니까 등불을 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1789년도에는 촛불을 들래야 들 수가 없어요. 초가 귀한 게 아니었으면은 옛날에 왜 종교기관에서 초를 태웠겠냐고요. 초가 나름 귀한 거니까 거기선 등불을 안 쓰고 초를 태운 거거든. 특히 이제 그때는 그 동물성 기름을 잘 못 구하니까 그 동물성 기름의 일종인 그 밀랍, 그러니까 벌집으로 초를 만들어서 태웠죠. 지금도 아마 성당 같은 데서는 그런 밀랍초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초에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꿀 냄새가 나요. 벌집 냄새가.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과 촛불인데 또 여기에서 또 다 얘기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거를 거론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엘리제궁 같은 데 가서 여기 이제 마크롱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한마디 오늘 우리 문 대통령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박애란 말 조심하셔야 돼.